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해서 치솟아 오르고 있죠. 92.5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달러 인덱스. 달러가 강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비트코인 최근에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한번 33,000달러대까지 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 이거 왜 이러나요? 미국 증시와 금도 올라가고 있는데 왜 비트코인만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인가? 왜 비트코인만 미워하냐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무시할 수가 없는 대한민국 금융당국 위원장인 은성수 씨. 이번에 또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해가지고 여러 코인 투자자들을 열받게 하고 있는데요. 실명 계좌 발급은 은행 책임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은행들을 겁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암호화폐 관련된 사건 사고의 책임을 모두 은행으로 떠넘기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자금 세탁의 1차적인 책임은 은행에 있다. 거래소에 대한 실명 계좌 발급 책임도 은행에 있다. 은행들이 실명 거래를 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페널티를 주는 것이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겁을 먹으라고 있는 것이 금융당국이다. 한마디로 암호화폐 관련된 사건 사고가 생기면은 전부 다 은행들 니들 탓이야. 그렇지만은 우리 눈치를 볼 건 없다 이 말이야. 니들이 알아서 하는데 사건 사고 터지면 죽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터치하지 않는다면서 협박을 동시에 해버리면은 강제로 위협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세금은 걷겠지만은 사건 사고가 터지면은 전부 다 은행과 거래소들 책임이다. 좀 치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와 동시에 이런 식으로 은행이 엄청난 압박을 가하게 되면서 기존 은행들과 거래소들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이어서 최근에 바이낸스가 영국이라든지 일본 금융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한 정치인은 대한민국도 바이낸스 규제에 동참해야 된다라면서 한국 내에서 바이낸스가 만약에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려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바이낸스 코리아도 생겼었다가 사라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외국 기업인데 영업 정지를 어떻게 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자, 뭐 그렇다라고 하네요. 제가 더 이상 이야기했다가는 왜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느냐, 내가 응원하는 정당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을 왜 전하느냐라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있는 사실을 전할 뿐입니다. 어떤 정당이든지 상관없어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안 좋은 발언이나 안 좋은 규제를 실시하려고 하면은 저는 전부 다 적으로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정말 황당한 것이 바이낸스와 경쟁을 하려면은 국내 거래소들을 살려주고 불법 행위는 단속하되 더욱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거래소는 거래소대로 꽉꽉 조이면서 바이낸스 같이 좀 더 나은 거래소는 사용을 하지 말라라고 한다면은 뭔가 좀 억지스럽다 이거죠. 도대체 뭘 어쩌라고 진짜 좀 짜증납니다. 한편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영국에서 영업을 재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법정 통화인 파운드 인출도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바이낸스 영국 사용자들은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IMF에서 밝히기를 미국 연준이 다가오는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고요. 2022년 상반기부터는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최근 일본 정부는 밝히기를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받지만 일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외국 통화로 인정하지 않되 암호화 자산으로서 분류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실히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넥슨 본사에서 얼마 전에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했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두 달 만에 458억 원이나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버 가야죠, 존버. 안타까워하지 말고 천천히 물타기를 하면 됩니다. 물렸을 때 좀 버틸 수 있는 깡이 있어야 되는데 깡이 없어가지고 또 크게 손해를 본 일본의 손정희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뱅크 최근 손정희 회장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신할 수 없다라고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에 있는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에 2억 달러를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해당 투자 금액 규모는 중남미 암호화폐 기업 투자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부디 손정희 회장이 이번 투자를 기회로 전에 꼬라박았었던 그 돈들을 만회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최근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협력하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유명해진 회사죠. 스트라이크,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핀테크 스타트업 스트라이크가 최근에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 수수료를 0.3%로 낮춘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코인베이스의 수수료는 3.99%나 된다라고 하네요. 10배가 넘는 엄청난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코인베이스 이 돼지 같은 놈들. 다음으로 해서 또 희소식도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오늘부터 독일의 4,000개의 펀드들은 그들이 관리하고 있는 1조 8천억 달러에 최대 20%까지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승인이 나왔다라고 하네요. 최근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서까지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차례차례 조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네덜란드 축구팀 중에 AZ 알크마라고 있다고 하는데 이 팀이 네덜란드 축구팀 중에서는 최초로 그들의 대차대조표에 비트코인을 보유한 축구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글래스노드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비트코인 수익 같은 경우 2분기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은 비트코인 고래들, 비트코인을 1000개에서 10,000개까지 보유하고 있는 지갑 숫자 수는 480만 개에서 500만 개로 4% 오히려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에 큰 폭락이 있었던 날짜 2021년 5월 19일과 6월 23일 후에 오히려 매집하고 있는 모습들이 목격이 되었다고 하네요. 어제 온체인 전문 분석가인 윌리 우 같은 경우도 여기저기서 매집의 흔적들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최근까지 대형 지갑 투자자들과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축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3분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좀 회복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반면에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월가의 금융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3만 달러 밑에서 머물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근데 이 월가의 전문가들과 CNBC는 이 반만 믿어야죠. CNBC도 그렇고 월가도 그렇고 양아치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정보들을 가려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29,000달러 이상을 지켜줄 수 있으면 강세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내다보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그 외에 뭐 다른 분석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29,000에서 8,000달러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마다 쫙쫙 사서 올려주는 강력한 지지선의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물론 아무리 강력한 지지선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때리면 약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강력한 수요와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28,000달러에서 30,000달러 구간이고요. 부디 33,000달러의 지지선이 잘 버텨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유명 분석가인 인컴샤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있는 자리 33,000달러 지지선이 지켜주면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반등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더 높은 저점이 형성이 되는 것이겠죠. 렉트 캐피탈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하기를 와이코프 이론을 따라서 쭉 상승하기를 바란다면 이번에야말로 33,000달러를 깨지 말고 버텨줘야만 와이코프 이론대로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버티자. 다음에는 이더리움 관련된 소식도 있는데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 최근에 이더리움 2.0에 스테이킹된 이더리움 숫자가 600만 개를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는 2.0을 구동하는데 필요했었던 최소 숫자의 10배에 가까운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더리움이 그만큼 스테이킹이 많이 됐다는 소리겠죠.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은 매도가 안 되는 이더리움이죠. 그만큼 하방 압력이 감소하고 상승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스카라무치의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이 이전에는 우리는 비트코인 관련된 상품만 취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더리움 펀드를 출시했다라고 밝혔고요. 조만간에 이더리움 ETF도 출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역시 거부할 수 없는 비탈릭의 매력에 빠져들고 만 것은 아닌가.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큰형님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긍정 대머리 마이크 노보그라츠 형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이더리움이 언젠가 가장 큰 암호화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비트코인을 제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뭔 말이야 이거. 자,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비트코인은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춘 저장소이지만 이더리움은 웹 3.0의 기본 레이어 역할을 할 수 있다. 매우 다른 사용 사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솔라나나 테라, 다른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들과 경쟁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힘들 수는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노보그라츠마저 인정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가능성. 지금 매틱을 비롯해서 이더리움 레이어2 솔루션들은 속속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플랫폼 코인 중에서 선두 자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자, 반면에 트위터의 CEO인 잭돌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트위터에서 이더리움 기반의 NFT를 무료로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더리움을 매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편단심 비트 사랑의 잭돌씨. 다음으로 해서는 발렌서가 폴리곤, 매틱이죠. 매틱상에서 네트워크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를 통해서 발렌서는 매틱과의 협력을 통해 디파이 유동성 및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매틱을 보게 되면은 작년에 체인링크가 생각이 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오라클 기술이 유행하게 되면서 전부 다 체인링크의 기술을 도입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 올해는 이더리움 레이어2 솔루션 사용을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매틱을 선택을 해주고 있네요. 다음으로 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설계협회와 온램프 인베스트가 함께 진행한 재무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참여한 재무설계사 26%가 앞으로 1년 내에 고객들에게 암호화폐를 추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추가로 답하기를 49% 정도의 고객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문의를 해왔었다고 하는데요. 무제한 양적 완화와 함께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항상 방송을 진행을 해오면서 이 비트코인의 장래, 이 미래는 정말 밝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보다 올해 미래가 더욱더 밝아졌죠. 비록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주춤하면서 어떤 이들은 2만 달러 간다, 15,000달러까지 간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이 힘든 시간이 지나게 되고 나면은 더욱더 밝은 미래가 다가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되셨다면 오늘은 토마토밭에 쫄면 던지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